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솔직히 다음 질문하기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여쭤봐야겠다. 용기를 갖고 용기 있는 자만이 질문을 하고 Y스트릿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양자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그 카이스트 이순칠 교수님이 출연해 너무 주셔서 유명한 이순칠 교수님이 저희 또 영상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전 책도 읽었어요. 퀀텀의 세계.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순칠 교수님 또 뵙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양자 현상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저희도 조금 공부는 했는데 초전도 현상이 양자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Y스트릿이 확실히 좀 깊이가 있네요, 그죠? 근데 그 깊이가 이제 항상 휘발성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어디 가서 누가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냥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그렇죠. 사실 뭐 이순칠 교수님과 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양자역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게 기억나실 수 있냐면 이제 파동 방정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파동 함수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양자화라는 개념을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에너지 상태가 이제 어떤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어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이런 말씀도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있는데 종류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페르미온, 또 하나는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되게 다른 행동을 갖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아마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해주셨을 수 있는데 이순칠 교수님께서. 근데 이 양자 현상이라고 초전도 현상이 양자 현상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자라는 거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예요. 근데 이 BCS 이론이라는 거에 따르면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쌍을 이뤄서 보존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보존들이 따라야 하는 양자역학적 법칙을 이 전자 쌍이 두 개 묶인 전자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전자 쌍이 보존이라는 어떤 입자의 양자역학적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뭐 초전도 현상이라던가 초유체 현상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요게 한 가지 이유고요.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양자 터널링 현상 같은 경우도 이게 무조건 양자역학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제 이 초전도체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갇혀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기장이 갇힌다고요? 갇혀요. 이렇게 갇히는데 그 갇히는 갇히는 양이 양자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을 갖거든요. 이것도 양자역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금속에서 전자의 행동을 기술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은 가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체처럼. 그래서 free electron gas, 자유전자 기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속 안에서 전자들이 마치 기체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양자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보면, 그렇죠. 요 안에서 이제 본다면 보면 이제 기체처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전도체 상태가 되면 이 전자들이 제가 아까 쌍을 이루고 보존을 만들고 이제 응축돼서 초유체처럼 행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 초유체라는 거는 또 이제 양자역학적인 어떤 현상이거든요. 양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도 사실 양자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물질의 재발견의 저자 중인 한 분이 이제 한정훈 교수님인데 네. 한정훈 교수님이 물질 재발견 말고 물질의 물리학이라는 책도 네. 쓰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차가워야 양자답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물질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되게 열적인 요동이라 그래서 다른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열적 요동들이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랜덤한 움직임들이 그 물도 끓이면 기체로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요동들이 막 일어나기 네. 때문에 양자 효과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 이런 열적 요동들이 조용해지면서 양자 효과가 언제나 있긴 한데 뭔가 이제 이 중에서 마이너한 에러로 남아있다가 온도를 낮추면 이 효과가 훨씬 이제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상태로 돼서 이 양자적인 원리들이 지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뭐 초유특체라던가 초전도 현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가워야 양자답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사실. 예를 들면은 물을 끓여서 막 기체가 되고 부글부글거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양자가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얼려버려서 고체가 돼버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양자의 어떤 행동들이나 패턴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네. 양자의 원리로 더 규명해보기가 더 쉽다? 이런 의미로? 사실 그렇게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조금 뭐 얘기하기가 아니 뭐 어렵고요. 그냥 그 네. 온도. 그쵸, 온도로 치면. 그래도 이해하려다가. 근데 그러니까 같은 고체 물질이라도 네. 온도가 높을 때와 이제 낮을 때, 보통 낮을 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같은 고체여도. 네, 같은 고체여도 이제 온도를 낮추면 되게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리적으로. 뭐 자기적 정렬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신기하네. 뭐 그래서 사실 자석도 양자 현상이에요. 자석이 네. 양자 현상이에요? 자석이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자석이 되는 게 사실 양자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석을 높은 온도로 올리면 자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네네. 아마 뭐 그런 예. 그 고온으로 올리면 자석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게 이제 그런 열적 요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석 안에 있는 어떤 정렬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장 찾아보기 쉬운 그 양자 물리의 물질이 자석이었던 거네요. 그쵸. 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500도 온도면은 네. 자성이 없어지는 건데, 자성이 없어지는 우리 상온에서는 자성을 띠니 이게 저온이다 그쵸. 라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석 입장에서는. 맞아요. 야, 근데 뭐 양자 물리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근데 자석 중에서도 저희가 쓰는 자석은 상온이 추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연구했던 물질들 같은 경우는 상온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아니다가 온도를 막 영하 뭐 100도, 영하 200도로 내려야 자석으로 변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박사님이 다음 달에 독일 가신다면서 9월에. 네.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너무 좋은 회사를 제가 때려치우고. 그러면 독일에 뭔가 또 연구하러 가시는 건데. 그쵸. 근데 거기서 그 양자 물질 연구하러 가신다고요? 네. 뭐 초전도체를 포함한 양자 물질들을 아마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좀 이따 이제 쿼텀 에너지 연구소처럼 하나 차리셔가지고 막 아, 논문 발표하시고. 저는 뭐 회사 차리고 이런 거보다는 계속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글 쓰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양자 물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양자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학계에서도 약간 애매모호한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성질은 사실 양자 역학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물질이 양자 역학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는 그런 군의 물질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약간 고급 양자역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물질은 양자역학을 사용을 해서 이 실리콘의 전자 구조를 밝혀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뭐 DFT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전자구조 계산이 전부 다 양자역학을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 실리콘을 저희가 양자 물질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결정을 짓는 거는 양자역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양자 현상이나 아니면 전자 간의 상호작용들,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군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저희가 양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 중에서도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물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자성을 띠는 물질, 그러니까 저희가 자석만 자성을 띠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 안에 물질도 되게 여러 종류의 자성을 띌 수가 있어요. 자성도 종류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반자성, 이번에 뭐 이제 붕붕 뜨는 거, 뭐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유재준 교수님이 나와서 뭐 개구리가 붕붕 뜨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반자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띄우는 실험을 한 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모든 물리학자가 다 아는 되게 유명한 예거든요. 개구리를 띄운 실험이. 그 상을 받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반자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석을 댔을 때 밀려나는, 그게 반자성. 근데 자석을 댔는데 개구리가 밀려나요? 개구리가 밀려나요. 자석에? 자석, 그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자석은 아니고 고자기장 실험을 해야 돼요. 거의 그 정도 사람도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너무 무겁고, 근데 애기 개구리를 가지고 했는데, 개구리. 그래서 막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막 개구리 교수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개구리를 띄운. 그 이그 노벨상이라는 건 좀 되게 엉뚱하고 맞아요. 좀 재기발랄한 실험이라든지 이론 발표한 분에게 드리는 그런 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자성이 있고, 뭐 강자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석이 강자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자기를 만드는 그게 강자성. 상자성은 저희가 자석을 이렇게 댔을 때 갖다 붙는 애들이 뭐 상자성. 그다음 뭐 반강자성도 있고 뭐 막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성을 가진 물질들도 이제 양자 물질에 속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여기 책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위상절연체라는 물질들도 있어요. 위상절연체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위상절연체 또는 뭐 위상부도체라고 하는 물질도 있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원래 부도체인데 이제 전자 구조의 뭐 위상적 특징 때문에 표면이 뭐 전류가 잘 흐르는 이제 전도체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런 물질들이 이제 위상부도체라고 하는데, 이 위상부도체가 사실 최근에 연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실렸고,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양자 컴퓨터 만드는데 뭐 위상부도체 쓰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걸로 뭐 이제 어떤 특별한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어떤 걸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네,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네, 여튼 그런 물질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양자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들을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양자 물질이고, 저는 뭐 새로운 현상을 찾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 봤는데 원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좀 규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연구를 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로운 또 핫한 그 새로운 소재라고 해야 되나? 물질?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게 알겠습니다. 증시에서 요즘에 잘 먹힙니다. 요새 또 무슨 뭐 맥신이다 뭐다 뭐 이러면서. 그쵸, 맥신도 있었죠.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뭐야 뭐 그 차세대 뭐야? 그러면 이제 야 그 뭐 관련 뭐가 있어? 맞아요. 맥신도 얼마 전에 떴었죠. 네. 맥신이 근데 뭐예요? 저 진짜 이해도 안 되는. 맥신이 그러니까 맥신이 이게 왜 떴냐면 그 키스트에서 이제 기사를 냈잖아요. 홍보 자료에 꿈의 물질 양산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맥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논문의 요가 뭐냐면 이 논문의 요는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논문을 잘 읽어보면 이 맥신이란 물질을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측정법을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봤다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꿈의 물질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하려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만드는 기술을 그쵸? 만든 게 아니라 논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론 논문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맥신이라는 거를 잘 만들거나 잘못 만들었을 때 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계측 검사 이런 거랑 비슷한 기술인 거예요. 네.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먼 얘기죠. 맥신도 아니고. 네. 근데 맥신이 꿈의 물질이라면 네. 뭐 어떤 특성을 갖기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꿈의 물질까진가 조금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꿈의 물질이면 뭐 모두가 다 이제 연구를 했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맥신이 사실 꿈의 물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맥신이 새로운 물질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최신 신물질이다라는 거는 맞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튼튼한 거예요, 뭐 가벼운 거예요, 뭐. 맥신은 전기를 잘 흘려요. 전기를 잘 흘린다. 네, 전기를 잘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원 물질들인데 그 결정 구조 상에서 이렇게 틈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뭐 원자를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사실 이런 특성들을 가진 애들은 뭐 배터리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보통 뭐 에너지 쪽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특징상으로 보면은 이제 2차원 물질이다. 그리고 전기를 좀 잘 통하는 물질이고 구조상 틈이 있어서 이 사이에 뭐 이온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되질 않았으니까 꿈의 물질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 합성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만들었고, 네. 그 만드는 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가능한 상황인 거고. 네, 양산. 그쵸. 뭐 양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양산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죠. 사실 산업계에서 이 물질 정말 우리 제품에 넣어서 이득이 있는 물질인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양산 가능성과 산업화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되는. 사실 근데 박사님도 그런 거 만들겠다고 이제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맥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화학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배터리나 화학 쪽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자전기에 가까운 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라든지 뭐 소자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 소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미래 물질인 거죠, 사실은. 그런 후보 이름들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우리 증시에서 튀면 그런 거 바로 좀 찾아가지고 테마주 만들게. 근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만들게. 정말 많이 미래라서. 김기덕 박사님을 발굴한 게 무슨 물질이다. 어느 기업 사업 보고서 이 두 글자가 나온다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뿌려야지 막 이렇게.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돈 버는데 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약간 그쵸. 그런 시대적인 광풍.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한때는 튤립이었고 한때는 그게 또 그래핀이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시대는 또 흘러가기 나름이고 또 과학이라는 게 또 그런 호기심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김기덕 박사님 모셔서 이제 9월이면 독일로 떠나기 때문에 당분간 만나 뵙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뭐 자주는 못 올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논문을 쓰신더라도 사실 저희는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 뭐 책이라도 쓰게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또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